어, 시작합시다. 칠판에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 자, 성균관대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왜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만 파악이 되면 답안 작성 뻔만 익히면 돼요. 자, 봅시다. 제시문 1, 2, 3, 4, 5가 있는데 다시 1교시 때 했던 거, 자, 관점 분류형 분석 방법 3단계, 제1단계 객관식적 독해를 하라. 수능 문제 풀듯이 제시문 5개 혹은 6개 심지어 7개 줄 때도 있습니다. 두 입장 분류하라 그랬죠. 자, 분류가 핵심이다. 분류만 맞으면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 주의할 것은 뭐죠? 같은 입장으로 묶인 제시문들 간 차이점 찾기. 자, 칠판 잠깐 보실래요? 이것을 제가 이제 PPT로 쏠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아날로그 방식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칠판을 가득 정리했는데 잠깐 이리 와봐요. 자, 일단 여러분이 1단계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답을 찾았다라고 보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실제 답을 찾기 쉽습니다. 자, 제시문 1 여기서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는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라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는 제한 가능하다라는 입장, 두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논제에서 나와 있었으니까. 그랬을 때 제시문 1을 읽어보면 이거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중요하다. 왜냐? 관료제 얘기 나옵니다. 관료제라는 것은 시민사회가 통제하지 않으면은 뭔가 약간 권력 위주로 갈 수 있죠. 그게 전제가 되는 내용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만이 관료제가 민주주의 성장과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이렇게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성대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들으세요. 성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관점 분류형에서는 차이점을 짚어달라는 겁니다. 같은 입장으로 묶인 제시문의 차이점을 짚어달라. 이 내용만 짚어갖고는 차이점이 좀 덜 드러납니다. 비교 배웠죠? 비교 배울 때 차이점은 뭐다? 대꾸관계다. 대꾸관계다. 보니까 관료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자, 모욕제가 나오는데, 이 모욕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규정하기가 애매하다, 그런 예시 나옵니다. 당신의 논법은 초등학생 수준이야 라고 하는 말을 만약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한테 말하면은 그렇게 큰 모욕일까? 약간의 기분 나쁠 수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학생이 교수님한테 교수님의 주장은 초등학생 논법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모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모욕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요? 법적인 영역이 되는 겁니다. 답안을 쓸 때 이거는 정치적인 영역, 관료제 얘기잖아요. 민주주의 얘기잖아요. 이것은 모욕죄 얘기잖아요. 법적인 영역이라는 부분을 짚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채점의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너무 잘 쓴 것 같아. 근데 점수가 안 좋아. 성대 1번 문제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A 등급을 받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해결돼야 A 등급이 됩니다. 감점 사례에서 득점 사례에서 우리가 같은 입장 묶인 제시문들 간 차이점 찾기, 이것이 핵심이었죠. 자, 제시문 4가 또 같은 입장인데 얘는 진리 도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호 자유로운 어떤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영역? 지적인 영역입니다. 지적인 영역. 지적인 영역에서 진리 발견을 위한 표현의 차이가 중요하다. 자, 키워드 다시 정치적 영역에서 자유로운 토론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료제가 나와야 되고 민주주의가 나와야 돼요. 창의적 문제 해결은 뭐 굳이 안 나와도 됩니다. 그대로 다 쓰면은 발췌의 문제가 또 생겨요. 이 부분은 제시문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발췌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 영역에서 모욕 얘기입니다. 모욕은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보장하자. 자유를 보장하자. 지적 영역이니까 진리 발견이고, 진리에 도달하려면 서로 다른 입장이 어때요? 논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둘째 단락이 되겠죠? 첫 단락은 두 문장입니다. 이거 끝나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셋째 단락은 이게 되겠죠?
E와 O가 됩니다. 자, E는 어떤 정치적 올바른 운동, 우리 PC 운동 그러죠. PC 컴퓨터 아닙니다. 물론 political correctness 그죠. 정치적 올바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죠. 소설가가 첫 작품집을 내면은 우리가 처녀작 그럽니다. 그리고 소방관을 파이어맨 그러죠.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홀스토리가 아니죠. 파이어 우먼이 없죠. 그리고 처녀작 그죠. 이런 등등의 표현은 우리는 여고는 있지만 남고라는 표현 잘 안 하죠. 여교수라는 말을 쓰지만 남교수라는 표현 잘 하지 않죠. 여의사라는 말은 쓰지만 남의사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이런 것들이 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샘 오칠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인데 꽤 우리 연예인 활동 그저 TV에 자주 나오죠. 그 연예인 정도 수준인데 이분이 최근에 어떤 고등학교에서 블랙페이스라 그러죠. 흑인 분장을 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했던 그것을 트집 잡아서 인종차별적 시각을 SNS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인 분장에 대한 것은 잘 하지 않지만 흑인 분장, 유색인종의 분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인종차별적 시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인디언 분장도 함부로 막 하는 것도 글쎄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논란이 좀 많았죠. 그런 겁니다. 정치적 올바른 PC운동 이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영역 얘기하고 있죠. 정치적, 법적, 지적. 어떻게 할까? 자, 언어 생활 영역 이렇게 개념화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자 제한은 불가피하다. 왜?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이 정치적 올바른 운동에서 보듯이 우리가 언어적인 차별은 편견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어에서부터 우리가 차별과 편견, 핵심적인 단어예요. 차별과 편견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이거는 이 언어적인 것을 하나의 어떤 물리적인 행위랑 같게 봅니다. 우리가 빡 때리면 아프죠. 독한 말 한번 딱 들어보세요. 아픕니다. 상처가 나지 않죠. 글쎄 납니다. 그게 스트레스 작용하고 호르몬 분비 이상을 보이고 위염이 생기고 장염이 생기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체중이 줄고 신경차익이 걸리고 등등 문제가 생겨요. 심혈관 질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에 의한 것도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행위처럼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위적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언어적인 것은 어떤 물리적인 물리력이 없죠. 어떤 물리량이 없죠. 무게, 파워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고의 전환이죠. 발상의 전환이 등장하는 얘랑 다른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결과적 수단적 측면이라면 결과적 수단적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 발상의 전환이 발생하고 있다. 답니다. 쉽죠?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 정도는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읽어드렸는데 자 답안은 이 그대로가 답안입니다. 제가 그랬죠? 두 문장씩 써라. 그러면 100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제시문 5개면은 500자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첫 단락이 빠졌죠? 자, 첫 단락 써볼까요? 이거는 둘째 단락, 셋째 단락을 쓴 것이고 제시문 분석을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단락 두 문장 그랬죠? 어때요? 범주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1교시 때 말했던 게요. 그리고 각 입장에 요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문장 여기는 분류 기준점이 들어가죠. 분류 기준점은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다. 그래서 제시문 성균관대는 제시문 기호도 이렇게 생겼죠. 이래서 물결 제시문 5를 자, 표현의 자유에 따라 분류할 경우 어때요? 제시문 1, 3, 4, 어디까지 갈까요? 그리고 제시문 2, 5,
분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약간 제시문 기호에 대한 숫자 때문에 좀 길어져 보였죠? 요 분류한 단어 두 번 나오니까 이걸 조금 나눌 경우 할까요? 나눌 경우 이렇게 하면은 중복을 좀 어휘적인 중복을 피할 수 있죠. 두 번째, 자, 왜냐하면 전자는 이거죠.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지만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지만 후자는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필요성. 얘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 중요하다면은 얘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단락 구분, 그리고 제시문 1 두 문장 이렇게 하면 조금 보기 쉽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두 문장, 여기 두 문장 나옵니다. 여기도 두 문장, 똑같은 논리로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반면 단락 구분 두 문장 그리고 두 문장 총 세 단락이다. 끝이에요.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이 키워드고 답안에 들어가야 된다.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해결됐나요? 요거를 모델링 해주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하는 제 1, 2, 3, 4탄까지 왔죠? 이건 여러분의 답안에 모델링 알았죠?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실제 시험장에서 한번 검토해 볼 모델링이다. 그 다음에 도표 분석. 도표가 자, 칠판 보세요. 칠판을 보시면 복잡해 보이는 도표인데, 자, 일단은 그 도표 분석 5원칙 컨셉을 확인하라. 변수를 찾아라. 다시 컨셉은 도표의 의도와 목적을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도표 제목이다. 성균관대는 도표 제목이 거의 반드시 있습니다. 쉬워요. 그래서 연대는 제목을 안 줄 때가 많죠. 두 번째 변수입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원인값, 결과값, XY를 말하죠. 세 번째 패턴 찾기, 증가, 감소, 대소, 크다, 작다. 그런 정도 패턴입니다. 그리고 수치 분석. 이 패턴 분석과 수치 분석이 도표 분석의 핵심이다. 제 5단계가 관계적 분석. 그 도표는 제시문에 어떤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묻는 거죠. 됐죠? 그런데 자료 읽어보세요. 그 범례가 4가지가 있습니다. 흰 색깔이고 혁신적 기술. 제가 순서 맞췄고 색깔은 제가 임의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만 그 B급 문의는 똑같이 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혁신성. 혁신성은 뭐야? 우리 혁신, 그럼 누가 떠오르죠? 스티브 잡스.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죠? 그 능력에 기반을 둔 창의적 아이디어. 능력이죠. 창의성을 말합니다. 청렴지수 아는 얘기죠? 전문성, 요거는 정말 능력을 말하죠. 요거는 창의성, 요거는 청렴, 요거는 능력, 친절, 친절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A국 지표, B국, C국 지표입니다. 그런데 그림 1은 제시문에서 제시문에서 뭐라 했냐면은 언론, 국제 언론 자유협약. 여기서 협약은 국제 언론 자유협약입니다. 언론 자유협약 체결 직전 공무원의 직무수행 평가에 관한 것이다 라고 제목에 직접 적혀있진 않지만 본문 속에 나와있죠. 그래서 협약 체결 직전 공무원 직무수행 평가. 근데 공무원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법례가 4개입니다. 자, 혁신성 이런 모양인데 이게 쫙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우 복잡하죠. 이걸 어떻게 쓸까? 이 짧은 우리 답안. 자, 성균관대 답안 분량의 기본적인 기준점 6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입니다. 6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를 기본 포맷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1, 200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분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단순히 분량 늘리는 목적으로 중원 부호는 오히려 감점 대상이다 라는 것 명심하시고, 이걸 어떻게 다 분석을 해요? 자, 보세요. 2번
그림이 요거는 협약 체결 직후 언론 자유 협약 체결 직후 비리 적발 건수입니다. 비리 적발 건수예요. 비리를 적발한 건수입니다.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거는 직무에 대한 능력치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봤더니만 여기 봤던 A, B, C 국가가 여기 다시 A, B, C 국가 나와 있는데 자 체결 직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입니다. 초기부터 보세요. 체결 직후입니다. 여기 중요한데 자 A 핑크색 자 B국이 제일 낮죠. 초기는 B국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C국 아니죠 A국 헷갈려. 그래서 자 초기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될 지금 분석의 방향은 질문에서 뭐라 하냐면은 질문은 체결 직전 A국의 언론 자유화 정도를 B, C 국가랑 비교 설명하라. 여기서 말하는 비교 설명은 도표에 나온 비교 설명은 일반적인 공통점 차이점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논점에 맞춰서 두 제시문의 패턴과 수치 분석입니다. 그래서 두 제시문의 두 도표의 패턴 수치 분석인데 A국을 BC와 비교하래요. 그런데 체결 직전을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체결 직전에서 A국을 BC랑 비교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라는 거야. 그죠? 그거는 이제 뒤쪽에 나오는 문제의 한 입장과 연결시킬 때 같이 통합됩니다. 그런데 자 체결 직전 근데 이 협약 체결이 뭐예요? 언론 자유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림 1을 보니까 그림 1, 2가 따라 놓을 수 없죠? 그림 1을 보니까 비리 적발 건수예요. 자 협약은 언론 자유화 협약 그런데 그림 2는 비리 적발 건수. 다시 언론 자유화 협약과 비리 적발 건수예요. 언론 자유 협약과 비리 적발 건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그림 1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가 뭘까? 자 언론 자유화 써놓고 볼까요? 협약은 언론 자유화 협약. 아이고 발음이. 자 언론 자유화 협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리 적발 건수예요. 그러면 봅시다. 혁신성. 자 이건 창의성. 언론 자유화 비리 적발과 혁신성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자 청렴지수 연관이 있겠다. 그죠? 자유화. 그죠? 언론 자유하고 청렴지수 연관이 있겠다. 그림 2에 비리와 연관이 있겠다. 청렴하지 않으면 비리니까. 그죠? 전문성 능력치죠. 언론 자유화 그리고 이게 비리 전문성과 연관이 없죠. 자 친절 연관이 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은 다른 것은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누구다? 제가 별표했죠? 누구다? 요놈이다. 청렴지수만 집중하면 됩니다. 왜? 질문 자체가 뭐예요? 협약 체결 직전 A국의 언론 자유화 정도를 언론 자유화를 분석하는데 혁신성과 전문성과 친절이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줄까? 독립변수로서 영향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직접 연관되는 것은 청렴지수. 왜? 그림 1을 보니까 언론 자유화 체결 직후에 비리적발 건수를 분석한 거예요. 비리적발 건수는 누구랑? 청렴지수와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는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섞여있지만 요 노란색에 있는 B급 요것만 보라는 겁니다. 노란색만 놓고 보니까 이 청렴지수가 어때요? A, B, C에서 A가 제일 낮죠?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 1에서 이 청렴지수가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A가 B보다 낮고 A가 C보다 낮아요.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A가 B보다는 B가 A보다는 약 1.6배 더 많습니다. 숫자 보면은 그거는 요 그래프 숫자 한번 보세요. 50 되죠? A가 약 50, B가 약 80이 조금 안 돼요. 80 잡으면은 약 1.6배, 그리고 C는 70, 1.4배죠.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걸 평균 내면은 평균 약 1.5배 이렇게 말이 됩니다. 약 붙이면 돼요. 다 약입니다. 약은 제가 생략했어요. 약 평균 1.5배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림 1에서는 청렴지수가 이게 왜 중요하죠? 아니 청렴지수를 봐야만이 비리를 알 수 있잖아요. 청렴하지 않으면 비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A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A가 BC보다
청렴지수가 낮습니다. 즉 가장 청렴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리 건수가 가장 많아야 되죠. 많아야 되는데 초기에 보니까 여기 요 초기에 보니까 어때요? 요 노란색이 지금 A 국가입니다. 가운데 있어요. 비리 적발 건수가 가운데 있습니다. 즉 핑크색. 자, B 국가보다 비리가 많이 되는 것은 적발되는 것은 알겠죠. 아니 B 국가보다 청렴하지 않으니까 비리 적발 건수 많아요. 그러나 C 국가보다는 왜 적죠? 이기상하니. 그게 여러분이 찾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B 국가를 볼 때 우리가 초기에 보니까 적발 건수가 C보다 적다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반드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청렴지수가 청렴한 게 C가 더 청렴한데 비리는 오히려 C가 더 많아요. 청렴한데 비리는 C가 더 많아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죠? 질문자가 물어본 것은 우리가 협약 체결 직전 A국을 B씨랑 비교하다. 체결 직전이니까 우리는 체결 직후 데이터를 통해서 체결 직전의 상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보니까 A국가가 C국가보다 적발이 더 안 되더라. 이것은 뭐죠? 은폐가 되어 있는 거죠. 은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A국은 언론 자유화 정도가 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적발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안 됐다는 겁니다. 질문에서 지금 비교 설명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림 1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체결 직전은 답은 A국은 언론 자유화 정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비리 적발을 1개월 후에 보니까 알겠더라. 시간이 흘러갑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C국가는 비리가 많았을 거 아니죠? 보니까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3개월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C국가는 언론 자유화가 이미 잘 됐던 거죠. 처음부터 이미 다 드러난 그 데이터가 전부였던 거야. 숨기는 게 없었던 거죠. 다 드러난 거죠. A국가는 되게 비리가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나갑니다. 시간이 뚝 증가합니다. 무려 3개월에서 4개월 요 사이는 무려 3배가 증가합니다. 급등합니다. 1, 2개월, 자, 2, 3개월까지는 세 국가 모두 약간씩 증가합니다. 요거 B국가는 2개월째 소폭 증가했다. 다시 완만한 하향 곡선. 처음에 드러났던 이 부분이 소폭 증가했다가 하향 곡선.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숨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언론 자유화 정도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데 C국가도 마찬가지 3개월째 소폭 증가하다가 감소. A국가는 처음에 삐리삐리 별로 증가, 조금 증가합니다. 비슷한 패턴. 하지만 3개월째부터 갑자기 급등합니다. 언론 자유화가 정착이 된 순간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요 자료를 통해 볼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A국가는 어때요? 언론 자유화 정도가 B씨보다 낮았다. 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다. 그거는 그림 2까지 갑니다. 그럴 때 가능하다. 그림 2가 갖고 있는 것은 체결 직전에 대한 문제이지만 그림 2가 갖고 있는 것은 체결 직전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B씨 국가가 언론 자유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그래서 초기에 발생했던 이 부분은 A 국가가 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왜? 청렴도가 가장 낮았던 A 국가였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정리하는 것이 여기 첫 단락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한 입장을 옹호하시오. 야, 그러면은 언론 자유화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객관식으로 좋은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자료 1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수 있다. 1, 3, 4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다. 주장입니다. 주, 이 근상 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 3, 4의 입장을 옹호하는 건 맞는데 1, 3, 4로 가볼까요? 1은 관료제에 대한 민주주의 얘기입니다. 3은 뭐였죠? 3은 뭐였죠? 죄송. 이거는 뭐죠? 모욕죄, 법적 영역. 그리고 4는 뭐였죠? 지적 영역에서 진리 탐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도표는 청렴지수, 언론 자유와 비리 적발 이 얘기인데 3하고 4는 잘 안 맞죠? 3은 모욕죄의 성립에 곤란함. 4는 진리 탐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제시문 1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국가 또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청렴도를 올려줄 수 있다. 이기 때문이다. 이유적 때문이다. 근거 제시문 도표를 봅니다. BC하고 A를 나눠서 보면 되죠. BC를 보니까 비리가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언론 자유가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A 국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언론 자유가 효과가 없다는 뜻인가? 아니죠. 그만큼 A 국가는 이게 눌러져 있었던 거죠. 언론 자유가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비리가 너무 은폐됐던 겁니다. 은폐가 포인트입니다. 은폐됐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은폐됐던 비리가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BC를 보건대 A 국가도 장기적으로 가면은 BC와 같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다 라고 추론 가능. 그러므로 언론 자유화는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상술 단계. 자, 제시문, 세부적인 제시문 갖고 옵니다. 추가적으로 3가지 확장. 어때요? 법적 영역에서도 이러한 자유는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욕죄 같은 애매모호한 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까지 갈 수 있죠. 논의의 확장이죠. 자, 두 단락입니다. 다시 요거는 개요는 2-1번 문제죠. 2-1번 개요입니다. 자, 2-1번 개요입니다. 두 단락. 성대 2번 문제, 도표 분석 문제는 거의 대부분 두 단락이 좋습니다. 앞부분은 도표 분석, 뒷부분은 질문에 대한 설명 또는 평가, 그리고 방법은 주의근상. 그래서 우리가 연대하고 그죠? 그 평가 설명 문제마다 했던 문제. 그 다음 요거는 2-2번. 칠판이 넓어서 참 다행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 칠판을 제가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필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눈으로 본 논술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논술은 객관식이다. 그렇죠? 논술은 객관식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자료 2에서 그림 3과 해설을 참고하여 그림 4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 1의 한 입장을 옹호하시오. 자, 문제 한이 똑같습니다. 그림 3과 해설을 참고하라고 해서 마치 2대1 구조처럼 보이지만 그 해설은 밑에 읽어보면 그림 3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그림 3과 밑에 있는 해설은 한몸뚱이입니다. 한몸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대1로 봐도 됩니다만 어찌됐든 그림 3과 자료니까 2대1 구조니까 우리 첫 단락에 무엇을 정리한다? 2대1 구조에서 흔히 말하는 그림 4를 먼저 정리합니다. 요 그림 4를 먼저 정리합니다. 그 그림 4 정리한 것이 요 그림인데 요 두 그림들 비슷하게 생겨먹었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살짝 다릅니다. 요거는요 제재의 강도예요. 이런 것도 참 좀 쫀쫀한 함정입니다. 제재의 강도고, 자, 오른쪽으로 올수록 제재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언론 자유도입니다. 오른쪽으로 올수록 자유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올수록 제재가 강해지니까 언론 자유는 반대로 가면은 제재가 강해지면 언론 자유가 약해지는 거예요. 자유가 약해지는 거예요. 얘는 자유가 강해지는 거예요. 약간의 한별 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이건 이렇게 했습니다. 제재가 강해지는 높은 그룹 볼까요? 그러니까 범죄율 높은 집단. 범죄율 높은 집단에서는 제재가 강해집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어느 순간 강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제재가 단기적 효과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재가 요거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높은 집단 이 선을 따라옵니다. 뚝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갑자기 뚝 떨어졌다. 이 설명 이상하죠. 이렇게 합니다. 왼쪽으로. 그래서 읽을 때 얘는 이렇게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읽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랍니다. 이것도 괜히 이렇게 표시하는 건 아니에요. 출제자의 배려입니다. 이렇게 읽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독립변수 이렇게 읽잖아요. 요 그래프는 이렇게 읽어달라는 뜻으로 점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재가, 자, 범죄율이 낮은 집단. 이거 낮은 집단이죠? 이거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알죠? 이게 낮은 집단. 이거는 높은 집단. 그래서 제재가 낮은 집단은 제재가 강하다가 약하면은 별로 범죄가 증가 안 해요. 단기적으로 증가 안 합니다. 갑자기
약해지는 정도가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범죄는 폭등합니다. 폭등이죠. 폭등. 요거는 폭락. 자, 요건 보세요. 마찬가지죠. A, B, C, D입니다. 기호 잘 보세요. A, B, C, D입니다. 자, 언론 자유 정도가 여기서는 지금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자, 투명성이 정부 정책 결정 및 정책의 투명성. 자, 투명한 정도가 낮은 그룹이에요. 낮은 그룹에서 언론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투명성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순간 폭등합니다. 자, CD죠. CD. 그런데 높은 그룹에서는 언론 자유 정도를 낮춥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언론 자유 정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즉 자유에 대한 통제가 가해지는 거죠. 낮아지게 되면은 이것이 제재가 점점 자, 투명성이 점점 약간씩 낮아지는데 큰 변화가 없다가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 폭락.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그림 4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거 정리하는 겁니다. 투명성 낮은 사회. 낮은 사회. 투명성 낮은 사회에 AB부터 방금 말했던 자유를 높여준다. 단기적으로 변화가 없다. 하지만 어느 임계치로 넘어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느 순간 투명성은 폭등한다. 자, 언론 투명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언론 자유를 좀 통제한다 해도 갑자기 투명해지는 것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투명성이 폭락한다. 이거 정리하는 겁니다. 수치 분석 없죠. 숫자가 없으니까 이건 수치 분석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 그림 3을 활용해서 이 그림 4가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설명하라. 같은 맥락이죠. 이거는 주의근상 갈 거 없습니다. 왜? 여기까지 합쳐서 도표 분석이 전부니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투명성 낮은 사회를 먼저 그렸다면 여기는 제재 강도 높은 사회를 먼저 얘기합니다. 왜요? 투명성이 낮은 사회는 제재 강도가 높은 거니까. 그쵸? 됐고 맞아요? 안 헷갈려요? 자, 제재 강도 높은 거죠? 자, 제재 강도가 높은 사회에서 강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투명성이 낮은 사회가 점점 낮아진다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범죄가 뚝 떨어지더라.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제재 강도가 낮은 사회에서 강도를 낮춥니다. 이걸 두 번째 썼을까? 이게 투명성이 높은 놈과 대꾸되잖아요. 그죠? 높은 놈과 대꾸되죠? 그렇죠. 맞죠? 높은 놈 그죠? 강도가 요거를 잘못해야 될 거다. 그죠? 제재의 강도가 아니죠? 요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오케이. 지금 말 나이네요. 제재의 강도라고 하면 안 되고 범죄죠. 범죄. 요거 Y축을 써야 되니까 범죄죠. 범죄. 이게 이제 투명성 낮은, 투명성 높은. 요거는 범죄율이 높은 집단, 범죄율 높은 집단에서 제재의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하다가 범죄율 변화가 없어요. 어느 순간 범죄율이 뚝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범죄율 낮은 집단, 우리가 제재를 약화시킨다 해서 갑자기 범죄가 증가하지 않죠? 단기적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증가합니다. 라는 것과 얘는 같은 맥락. 이 증명이죠. 그 다음 단락, 둘째 단락, 또 주의근상 나옵니다. 예, 질문은 뭐였죠? 이것을 문제 1의 한 입장과 연결시켜라, 옹호하라. 어느 입장도 옹호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옹호 입장. 1, 3, 4 같은 겁니다. 둘 다 같은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있죠. 주장, 요 말씀만 되죠? 자료 2에 따를 때 문제 1의 1, 3, 4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집단을 옹호할 수 있다. 입장 옹호할 수 있다. 이유 재상제시문 1, 3, 4는 표현의 자유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제시문 도표 3 내용, 도표 4 내용. 요 핵심을 짚어주면 되죠. 요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상술, 그죠? 요때 장기적, 단기적이 좋습니다. 왜? 이게 반론이죠, 일종의. 단기적으로는 둘 다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다. 하지만 일정 시간 지나면은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폭등한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필요하다. 그죠? 제재의 강도가
약해지는 게 언론자의 보장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 단락 똑같은 구도가 두 개 나온 겁니다. 도표 분석형은 상경관대 도표 분석형 특징이다. 뭐다? 입장에 나와 있으니까 입장 속에 들어갔을 때 상술 단계에서 제시문을 세분화시킨다. 근데 여기서 세분화시키는 제시문이 있지만 여기는 도표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도표가 세분화되든 주의 근상에서 상술은 뭐요? 상술은 주장은 답을 준다. 이유는 대상 제시문 갖고 때문이다를 만들죠. 근거는 근거 제시문 갖고 이유를 증명합니다. 상술은 대상 제시문과 근거 제시문 모두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제시문을 넣을 수 있지만 여기는 도표가 아주 상술하기 좋은 도표들이 많아요. 도표 갖고 증명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자, 3번 대망의 3번. 근데 3번은 제가 시간을 조금 덜 할애하고 있죠. 그건 1교시 때 상세하게 제가 그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3번은 객관식적인 사고보다는 여러분의 주관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이 푸는 요령이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결 다 돼요. 자, 요거는 지워도 되겠다. 그죠? 오늘은 특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 화면을 멈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필기를 해두는 게 자꾸 써보는 게 좋습니다. 논술은 쓰는 게 최고입니다. 자, 문제 3번. 자, 첫 단락. 그 문제의 두 입장과 연결지어 보기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논술하시오. 보기 입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인데 그 학교 발표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만 그걸 그대로 여러분 따라하기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래요? 첫 단락에는 보기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두 문장 정도면 되죠. 충분합니다. 여기는 그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나와야 되죠. 댓글이 또 살쇼 있죠. 이런 살쇼가 어렵죠. 실명제가 나와야 되고, 이것이 논점이 있죠. 자, 뭐요? 그 명예훼손의 논점이 있죠. 이게 왜 논점이 되냐는 거죠.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등등의 불법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 정보 게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 그래서 여기는 불법 정보가 이제 성행하게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가해자 특정, 누가 글을 올렸는지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자,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확보할 수 있다. 그죠? 문화를 우리가 조성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다? 여기서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이게 이제 논의가 있다라는 거죠. 요 두 문장 정리하면 됩니다. 일종의 서론 같은 거예요. 자, 요런 게 없을 때는 괜찮지만 여기서는 지금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대한 보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이건 두 문장 길게 쓰지 마세요. 두 문장 정도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본론인데 지금 출제자가 물어본 것은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를 기술하셔. 여러분의 주장을 하나 태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주장입니다. 자, 이러한 인터넷 댓글에 대한 실명제, 이 실명제 그렇게 줄여서 자, 실명제는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으면 찬성 입장이죠.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여기서 이 이유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책임 소재죠. 우리가 의사표현에 대한 문제에서 이 의사표현도 자유방임이 아니죠.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학생 정도만 배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책임 있는 의사 표현은 자신의 책임하에, 그죠? 자신의 책임하에 그것이 표현을 할 때 이게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어야 우리는 그 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질 수가 있고 발언자도 책임을 질 수가 있죠. 때문이다. 증거. 이때 여러분이 재시문 활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재시문 활용. 지워버렸지만 이것을 이게 그 댓글 실명제라는 것이 인터넷 댓글 실명제라는 것이 약간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가해지죠. 그 통제가 가해지는 쪽을 얘기했던 재시문이 누구였죠? 이하고 오였죠. 이는 약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별과 편견을 방지해서 사람들로부터 공정한 언어적 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오 같은 경우는 그 언어 자체도 물리적인 행위처럼 인간에게 가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시문 활용. 여기서 그것 때문에 얘들이 이제 재시문 2에서 말이야. 2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정치적 올바름의 논쟁들도 편견과 차별에 대한 통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언어적인 사용이 여기서 말했던 여기서 앞에서 나왔던, 그죠? 불법 정보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불법 정보를 갖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언어적인 폭력인데 그것은 물리적인 폭력과 같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재시문 5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시문 5 역시 여기서 보여주는 것도 이게 언어적인 폭력은 여기서 5에서 나왔죠. 이 언어적인 이 폭력 또한 물리적인 폭력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2 근상할 때 요 재시문 활용이 자기근의 진술에서는 무시 중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상술인데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글을 쓰기 때문에 상술은 여러분이 추가적인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죠. 예시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반대측 주장. 여기다가 예반 재반을 하면 좋습니다. 분량 조절 잘해야 돼요. 이거는 주장 파트죠. 예반 재반 하면 좋은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죠. 시간이 얼마나요? 거의 다 됐죠. 자, 예반 재반 하면 좋은데 이 자체로서 우리는 찬반 양론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럼 반대견해.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바로 가면 되죠. 자, 댓글 실명제는 여기는 시행할 필요가 있다. 찬성 논리입니다. 찬성 논리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댓글 실명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 라는 이유에서 반대 견해 또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반대 논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제 주장, 여기 주장이죠. 그리고 이유, 근거, 상술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왜 그래요? 자, 이 실명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책임 소재를 묻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자신이 진정, 그죠? 한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대중의 다수의 의견과 충돌되는 것은 표현하기 곤란하죠. 충돌은 표현에 대한 자제를 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비싼 말만 돌아다니겠죠. 이 근거 제시문은 여기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것은 제시문 활용이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 3, 5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1, 3, 5 모두 다 가능하죠. 이런 그 민주주의 공직자에 대한 지적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비판 누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비판이 필요한데 자기 이름 걸고 하려면 누가 할 수 있겠냐. 잡혀갈지 모르는데 대통령 누가 비판할 수 있을까. 자, 이거는 모욕죄에 대한, 그죠? 법적인 측면
함부로 어떻게 그죠? 보장하면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기준이 모호하다고. 얘 같은 경우도 1, 3, 4죠. 자, 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유로운 토론, 우리가 실명제 안 하고 했을 때 이것이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해야만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술은 여기서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나오면 된다. 그래서 약 300, 300 해서 100 해서 700 정도 만들면 됩니다. 오늘 또 조금 급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가장 상세하게 해결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자, 9평 잘 봤죠? 조금 부족해서 괜찮습니다. 지금 발견되는 게 좋아요. 알았죠? 잘 보면 잘 본 대로 좋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수능 때 발견되는 것보다는 다행이다. 아주 우리한테 좋은 보약이 되는 겁니다. 자, 힘내시고 건강하게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